예, 저 오늘 사회를 맡은 착한부동산 연구소 남관현 소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2016년 부동산 투자 전략인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하나 있긴 있어요. 뭐 하나 좀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많은 신문과 뉴스에서 항상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7년 부동산이 대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 떠드는 사람 보면은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되게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그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금리가 최대 28%까지 올라갔고요. 예? 금융위기 터졌을 때 2008년도에 그 금리가 1금융권이 한 뭐 8% 정도, 2금융권이 한 12%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금리 3%대에 있으니까 금리가 4% 5% 올라가면 되게 겁을 내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 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많은 이제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적인 부분이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는요 책을 바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철 교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예,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질문 받을 겁니다. 도로, KTX 역세권, 산업단지, 신도시, 배우지, 관광지, 항만 여기서 토지 투자 시 가장 수익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되게 많이 빠져나가셔가지고 가슴이 좀 아프네. 지금 다 대부분 다 새만금 하신 것 같은데 새만금 땅 사러 하신 거 아니야? 리모델링 하러 가거나 뭐 지금 새만금 아니면 당진 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아마 부자 되실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자, 일단 1번 답변 드리기 전에 일단 6개를 주신 것 같은데 도로, KTX 오늘 얘기했던 내용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토지를 투자를 했을 때 자, 일단 6번 같은 경우 항만에 투자했다. 끝나는 거죠. 예. 저거 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 KTX 도로나 KTX는 거의 비슷한데 도로는 도로가 생겼다고 땅값이 올라가지는 않죠. 예. 도로 IC인데 그 IC 옆에 뭐가 있냐에 따라 또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도로만 딱 얘기해가지고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도시 배우지하고 관광단지 산업단지 딱 보면 일단 신도시 배우지는 그렇게 가치가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신도시 안에 있는 토지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배우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예. 그 지역이 신도시가 돼서 자리 잡는 데만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일산하고 예를 들어서 일산하고 분당 같은 경우가 자리 잡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이 걸린 지역을 지금 신도시가 지정됐으니까 난 옆에 들어가겠다. 그럼 그건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KTX 역세권 아니면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냐 아니면 일반적인 산업단지냐에 따라 또 달라요. 만약에 저 산업단지가 농공단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 산업단지 종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다 그러면 일단 국가 정책으로 하는 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면 그 산업단지 주변에 그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하청업체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하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라든지 물류단지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서 그 지역이거나 아까 KTX 역세권은 오늘 수업했으니까 까먹진 않았을 거야. 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머리가 잘 돌아가실 거니까 1km가 아까 무슨 역세권이었지? 직접 역세권이죠. 직접 역세권이랑 또 간접 역세권인데 저기서 말하는 간접 역세권은 신도시 배우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번이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KTX 역세권인데 잘 찍어야지. 예. 찍었는데 물건이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중개업 하시는 분이나 경공매 물건 같은 거 좀 살펴보고 들어갈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는 건데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물건이 3개 정도 나왔으면 3개 중에 가장 어떤 게 좋을 건지 판단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농지하고 산지에 대해 자꾸 혼동이 생기는데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확실한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목 보면 돼요. 전답 과면 뭐예요? 농지죠. 임은 뭐예요? 산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예.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답과수원이면 당연히 농지고 임이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임이야 산지인데 구분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일단 조심할 게 토임이라는 땅 같은 게 있거든요. 토지 임야라고 그래서 지목에 앞에 산자가 붙은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 20-1 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이제 100% 뭘? 임야 산지야. 근데 앞에 산자가 안 붙고 그냥 105 해놓고 임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지목은 임야인데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임장을 가면 분명히 농지인데 지목을 뜯어보면 임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게 토임인데, 토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불법 개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농사를 짓고 있는 형태인데 산자락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조그맣게 잘려있는 땅들을 말하는데, 그런 땅들은 보통 임야는 임야도를 봐야 되잖아. 축척 6천분의 1 지도 같은 걸 봐야 되는데 3천분의 1 내지. 근데 지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도예요. 근데 임야 이만하게 큰 땅인데 이렇게 조그만 땅이 잘려나갔는데 농사 짓고 있어. 그럼 얘는 임야도를 보면 안 나와요. 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을 이제 예를 들어서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다. 등록 전환이 돼서 현재 임야도에서 발견이 안 되고 지적도에서 보는 걸 토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산자가 안 붙은 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갔을 때 보면 분명히 농지인데 뜯어보면 임야로 나와요. 걔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농지를 대지로 만들 때랑 임야를 대지로 만들 때 전용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토임 같은 경우는 농지법을 받는 게 아니라 산지관리법을 받아요. 공무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갔을 때 농지로 쓰이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 그러면 걔는 일단 토임이라. 혹시 농지 전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산지 전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산지 전용비가 더 적게 나옵니다. 산지 전용비가 1제곱미터당 지금 비싸게 4,000원 정도 나오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최대 상한선이 5만 원이라서 만약에 같은 금액이면 얘는 5만 원이고 얘가 만약에 5천 원이다 그러면 몇 배예요? 5천 원에 5만 원이면 몇 배야? 10배가 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억이 나오면 1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주장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임야 갖고 있는데 토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농사로 짓는 건 맞죠? 실제로 농사로 짓고 있는데 이게 지목이 이제 임야로 떴다. 그럼 나는 뭘로 주장을 해야 돼? 임야로 주장해야 돼. 내가 근데 팔 거다. 난 무조건 농지라고 해야 돼요. 왜? 임야보다 농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지 임야 구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로 볼 수는 있는데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목이 잡이라든지 주차장 용지여도 농사 진지 3년 이상만 되면 농지로 간주합니다. 그럼 나중에 수용이 되더라도 농업보상이 나오는데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예요. 근데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더라도 농사 진지 3년 이상의 지정이 3년 이상 했다라는 걸 확인만 시켜주면 농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수용보상 받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임야라고 떠버리면 판단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임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임야로 간주해서 산지로 보는데, 내가 만약에 토지주인데 이게 만약에 농지로 지금 쓰이고 있는 임야다, 토임이다 그러면 팔 때는 뭘로 주장을 하면 되고? 농지. 내가 그걸 개발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는 얘는 뭘로 주장을 해야 돼요? 임야로 주장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비용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아까 도로 얘기가 있는데 잠깐 한 10초 동안에 팁 하나 드릴게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세종시 제2경부선 때문에 장군면이대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제2경부선 때문에 장군면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세종시에. 근데 거기에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얘기 들었잖아요, 아까. 예. 고상식 교수님이. 이유는 나중에 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안 됩니다. 예, 다음 질문 토미 교수님인데, 토미 교수님한테 저렴한 가격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자본의 기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아까 비슷한 건데 답변을 해드리시죠. 다세대 주택은 진짜 지역마다 틀린데요. 대부분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근데 주인분이 한 분이실 경우에 거의 수리를 많이 안 하세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고, 주인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해도 월세가 잘 나가서 50, 60을 한 세대당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매로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면 10억대에도 최근에 가능한 걸 제가 물건 중에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이 지금은 송파나 이런 데는 잡기는 힘든 것 같아요. 송파는 20억 정도 돼도 잡긴 힘든 것 같고, 그 이외에 강북 지역에는 20억대 미만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다세대 주택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구입하신다고 하면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는 시공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용도는요, 옥상 방수는 분명히 꼭 하셔야 되고요. 옥상 방수는 꼭 나중에 안 하면은 세입자로 또 문제가 나오니까 옥상 방수는 필수로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좀 전면에 많은
디자인 요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구 부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복도 페인트 칠 그리고 계단실에 그 페인트 칠 벽 정도 그렇게 해서 내부 세대까지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보단 도배 정도만 해놓으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많이들 합니다. 전월세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간략하게 리모델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여기 질문하신 분이 그 한 채인지 한 동인지를 안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미 교수님은 한 동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네, 저거 다 부자 같아요. 예. 부자 되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음 질문 김수석 교수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첫 번째가 교수님의 강의 수강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교수님에게 부동산 세무는 어떤 것인가요? 야 이거 확실한데요? 저 이런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강의가 부족해서 실력이 떨어진 건지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사실 아까도 우리 그 북콘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움직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세금이랑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열심히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홈택스라든가 국세 같은 건 홈택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세는 위택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그 온라인 사이트에 어떤 설명이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평상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보시면 그렇죠? 또 투자를 해보고 세무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뭐 확실하게 까먹지 않겠죠. 네. 뭐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또 세법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북콘이나 또 이런 인강을 통해서 좀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그 사이트를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부동산 관련되는 다 정보들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가셔서요 홈택스나 유택스에 꼭 가입해 두세요. 그래놓고 나서 거기다 꼭 뭐를 가입할 때 꼭 뭐 써놔야 되지 하면은 이메일 이렇게 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메일링 할 때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를 안 해놓으니까는 그 메일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항상 뭐냐면은 보통 그 국세청에서 보낼 때 한 일주일마다 보통 한 번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보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세금에 변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 최근에 하나 들어온 건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세법 교실을 운영을 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김석 교수님한테 강의 안 들어오실 건가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개정되는 세법 중 이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까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육성할 거다.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세 감면율을 더 늘려주기 때문에 그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되 이제 문제는 이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을 내가 분양받아서 한번 해볼 것인가. 그러면 역시 이제 임장활동 또 많이 해보셔야겠죠. 근데 참고로 뭐 제가 보니까 노량진 같은 데도 괜찮은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노량진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동시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왜냐면 노량진 자체가 이제 9호선 역세권에다가 여러 가지 뭐 또 그쪽에 수산시에 또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지역 같은 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지 있었죠.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 이제 장특공제율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슈인데요. 어쨌든 그 비삼용 토지를 그러면 이제 매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내년에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좀 꿈틀릴 것 같고요. 또 비삼 토지를 또 삼용 토지로 전환하는 아까 방법 아까 우리 고상철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오늘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하여튼 그 질문이 다 끝나서 이제 자율 토크인데요.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 재테크 방법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할 때 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분산 투자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별로 지금 뭐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목돈이 없는 경우는, 강남은 물론 우리가 다른 지역 1억 오를 때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1,000만 원 오를 때 강남 같은 경우에 1억이 오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큰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어떤 지역에 특정하게 내 돈을 다 몰빵을 해가지고 오르지 않은 경우엔 저희가 그 투자금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해서 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수익률을 올려서 내 돈의 어떤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1억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내 전 재산이 1억이 다다, 현금 1억이 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아파트가 다라고 하는 경우에, 아파트를 팔고 좀 싼 아파트로 옮겨서 실거주로 옮기고 내가 가진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재산 가치가 다 틀리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도 쪼개서 투자 가능하십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원금 상환 대출이 조금 이제 걸리긴 하지만, 빌라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역세권에,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아니라도 일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넘어가는 길목 쪽의 동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파주면은 파주가 아니고 파주에서 서울 들어오는 진입하는 동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밀려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맞벌이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고요. 그런 지역을 공략하실 수 있다면 경매든 일반 매매든 발품을 파셔가지고 2, 3천에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직영으로 하셔가지고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 채만 하시게 되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5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5채를 하게 되면은 3, 42, 12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리모델링에 자신이 없고, 내가 이 리모델링 하거나 한 번을 했는데 자꾸 세입자한테 수리를 해달라, 물이 샌다, 자꾸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 어때요? 내 월세 수익에서 또 수리비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기본, 그리고 이런 누수되는 거, 결로되는 어떤 지식을 좀 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면 2년, 4년, 6년 전세 텀으로 장기적으로 임대를 계속 돌리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 하시라는 거. 그래서 지역, 핵심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포구다, 아니면 동작구다, 그리고 중구다, 이런 식으로 구별로 하나씩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는 공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10개가 다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 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걸로 답변이 됐을까요? 예. 또 정규 강의 때 또 좋은 또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그 규제 중에 하나가 그 대출 규제 중에 하나가 원금을 같이 상환한다 하는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래서 원금 상환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금 은행한테 지금 지침서가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 상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상환 능력 속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신용 등급의 규정에 관련돼서 이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럼 또 하나 뭐냐면은 상환 능력이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상환 능력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부동산 담보대출로만 만약에 돈을 갖다가 그 대출 받는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가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를 하면 돼요? 월급쟁이로 만들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법인을 만드셔요. 네. 그리고 법인의 여러분들이 대표가 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대표가 되면 최소한 월급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하나 뭐냐면, 은행에 들어갔을 때 상환 능력을 봤을 때 그러면 차주가 2명이 돼버려요.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다가 부동산
대출하는 것도 대관이 있지만 법인을 갖고 있으니까 법인의 대표가 차주가 돼버리죠. 그러면 더 훨씬 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도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뭐냐면은 법은 지키라고도 있지만 뭐 하라? 피해가라고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질문, 새로운 질문. 구체적으로 새만금에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집은 사실은 거기에는 별로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 전체가 같은 지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지목이나 어디에다가 그게 사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어느 지역이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해리를 많이 찍었다 그러면 분해리 그 지역에 어딜 가야 되냐?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 어디 가야 되냐? 그건 어디 가냐? 그럼 이거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예를 들어서 KTX 역세권이 만약에 딱 정해졌다 그러면 그 지역 역세권 주변에서 몇 킬로 반경의 물건이 나왔을 때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진이 요즘 뜬다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 대구 쪽에 테크노폴리스 뜬다는데 어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공법의 신도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 물건을 여러 가지를 보시다가 일단은 장기 투자가 되려면 맹지 같은 거는 100% 장기 투자되기 때문에 도로가 안 접한 땅은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난 장기로 가겠다 그러면 맹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맹지를 탈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무조건 도로가 붙어있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간 지역 내면 무조건 창고 부지로 가야 되니까 지목은 상관없어요. 잡종지도 괜찮고 전도 괜찮아요. 지목이 전이라고 건물 못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에도 상관없습니다. 도로만 끼고 있으면 단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런 건 좀 피하고 농림지역도 좀 피하고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미세분된 지역도 꼭 있기 때문에 미세분된 지역은 더 좋고 세분이 됐다 그러면 보존관리 좀 피해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 지역에 지목이 전답가서 아무 상관없어요. 도로만 접한 상태에서 물건 가격이 시세보다 내가 확인했는데 좀 약간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건데 그 물건이 어느 지역에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되게 추상적인 거라서 물건을 딱 보고서 제가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물건이 낫습니다라는 판단 같은 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다고 그랬네. 네, 다음 질문. 예, 일단 100% 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100%. 전화 와서 땅 사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봤던 물건을 갖고 사는 거는 그래도 위험성이 떨어지는데 전화 와서 땅을 사라고 그러면 그럼 지가 사야죠. 왜 나한테 팔아 그걸. 예. 아까 전에 했던 그 사진에 했던 그 내용인데 5천만 원짜리 땅도 있고 1,000만 원 땅도 있어요. 근데 걔는 분명히 일단 번지수 딱 달라고 그래서 딱 찍어보면 그냥 100% 비도시 지역일 거고요. 공시가보다 뭐 낫다 그럴 거예요. 공시가보다 더 싸게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거야. 100%. 공시가가 뭐 현재 6천만 원인데 5천에 주겠다, 4천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비도시 지역은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원래 높아요. 공시가가 훨씬 더 높아. 시세보다. 왜? 땅값은 계속 올라갔는데 거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10년 지났는데 공시가는 지금 5천이 됐는데 그래도 거래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가거든, 호가. 토지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호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0년이고 120년이고 그냥 1,000만 원인 땅도 우리나라에 부지기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땅 하면 이제 10년, 20년 묶여버리는 거고 그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에 임야 같은 거나 농지는 거의 없을 거고요. 임야 같은 지역을 개발 행위해가지고 형질 변경한 상태에서 분할 좀 약간 크게 해서 싼 거를 어떻게든 분할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3억이면 1000평짜리 땅이 예를 들어서 30억이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위치면 1000평짜리 30억이 아니라 한 25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할 수 있어요. 땅덩이가 크니까. 근데 그거를 분할해 가지고 하면 얘가 지금 현재 3억이니까 25억짜리를 10개로 쪼개면 30억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갖가지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화해서 들어오는 건 절대 사지 마시고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분석을 했다거나 그쪽 지역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해놨는데 통매물이 나와가지고 관심 있어서 한번 보시오 그러면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낫지. 전화해서 땅 사서 잘 된 사람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0인데요. 4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예.
17년 정도를 공부하고 실무하고 해봤지만 뭐 잘 됐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전화 오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너나 사세요 하고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겠지만은 사실 기획부동산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하는 방법으로 땅을 팔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끔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신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영농조합법인, 예, 아니, 무슨 영농조합법인. 근데 실체는 없습니다. 예, 근데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주인이 직접 분양. 예? 아니 주인이 직접 분양인데 땅값이 올라가면 왜 갖고 있어야지 왜 팔아요? 왜 주인이 직접 팔아요? 그거 왜 팔까요? 예,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요. 이게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기획부동산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획부동산 예방법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화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고상철 교수님하고 똑같이 저는 100%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고요. 절대 그런 땅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땅 사기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강의 시간에 고상철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땅 사기 전에 뭐라고요? 한 번쯤 물어보고 사라고요. 예. 꼭 안 물어보고 사시고 난 다음에 꼭 물어봐요. 사시고 난 다음에 저 물어보세요. 항상.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희는 입장에서는. 잘 샀어요? 못 샀어요? 이렇게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예. 안 살 땅을 샀으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시기 전에도 이렇게 금액이 뭐 천만에도 5천만 원 크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작더라도 큰 뭐 금액이라도 물어보시고 사시는 게 아마 많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대비용 전원주택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거기 농지거든요. 농지인데 그게 그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취득세가 4.5%인가 나왔습니다. 그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2점 몇 프로 나오는데요. 그게 제가 사는 시점에서 농사를 진다고 했는데도 전수요자가 안 지었기 때문에 제가 4.6% 나온다 그래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근데 그 지목이 실제 농지가 맞습니까?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과세관청에서는 일단은 그 세법상은 이제 설사 지목이 그 전답 과목으로 돼 있어도 작용이 없으면 경작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그 땅 자체를 비삼용 토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삼용 토지를 매입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나는 뭐 작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작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보수적으로 봐서 비삼 토지를 봐서 일반 토지, 잡종지나 나대지로 봐서 아마 그거는 이제 4.6%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단점은 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매각하실 때 그 취득세 낸 거는 경비용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네, 그리고 또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네, 김윤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농주택에 대해서, 기농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읍면동이라 하면,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요, 경북 문경시 모준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모준동에 제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요?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도심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귀농주택을 그 읍면동에 사놨을 때, 근데 이제 읍면까지만 됐었는데 귀농주택 구입 그 혜택을 그러면 이제 내가 일반 주택이 있고 귀농주택이 있으면 이제 귀농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귀농이니까 내가 일반 주택을 팔고 귀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반 주택이 귀농주택 때문에 두 채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곳을 읍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까지 확장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다가 일반 아파트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귀농주택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대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저 질문 그만 받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집에 안 가세요? 안 배고프세요? 네, 좀 배고픕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까지 이렇게 남아주실 분들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우리 해주실 우리 사회자 김종원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